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거시기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환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나라살림의 어떤 흥망사 그리고 역사를 알려면 꼭 얘기에 나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환관입니다. 왜 그러냐면 권력자들의 주변에서 실무를 맡고 또 권력자들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환관이거든요. 그 예전에 개그 프로 같은 데 보면 환관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 환관들의 특징이 뭡니까? 좀 살이 많이 찌고 목소리가 얇습니다. 이제 거세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희화화되고 가엾은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그 환관은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만 환관이 있었느냐? 뭐 우리나라 당연히 있고 그랬는데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저기 아프리카나 유럽에서도 그런 제도는 많이 동원이 됐습니다. 특히나 그 제국이 커질수록 그 왕의 안위라든가 또 여러 가지 후사 문제가 있어가지고 왕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필요한데 여성들로서는 무력이 행사가 안 되니까 환관들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환관들이 역사적인 맥락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사망오제 시절부터 환관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럽에도 물론 있었는데, 다만 유럽은 이제 중세로 오면서부터 일부 일처제 기독교 국가의 특성상 이제 환관이 존재하기 힘들었겠죠. 다만 이제 이슬람에서는 하렘이나 이런 쪽에 환관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환관 그러면 일단은 제국에 필요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그 왕의 여자들 때문에 환관이 존재를 했죠. 왜냐하면 24시간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 왕의 여자들과의 관계가 혹시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환관들이 존재를 했던 건데, 누가 자진해서 환관이 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환관들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천민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형벌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원나라 때 황실에 그 있었던 환관의 반 이상이 고려인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궁녀의 반 이상이 고려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가장 많이 끌고 간 나라인 거예요. 다른 나라는 그렇게까지 많이 끌고 가지 않았는데 독립을 유지시켜주는 대신에 남자와 여자들을 이제 데리고 가서 남자들은 환관을 만들고 여자들은 궁녀를 한 거죠. 그중에 가장 성공한 이제 궁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왕후죠. 기왕후가 집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환관들 내에 고려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왕후를 끝까지 밀고 지지해주던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뭐 같은 민족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말이 통하니까 좀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겠죠. 기왕후의 카리스마도 있었을 테고, 여하튼 환관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환관도 있었지만 서기 같은 그 세력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서기도 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중국과 한국도 관료들이 퇴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숙직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도 있었지만 24시간 왕 옆에서 왕과 묻고 답하고 왕의 생각을 읽고 실현시키는 사람들이 환관이었다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환관하고 이 관료 집단은 항상 대결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관료 집단, 사대부들과 대결을 한 게 환관이 아니고 환관도 일종의 관료 집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관료 집단끼리의 싸움이죠. 다만 왕의 측근의 관료 집단이냐 아니면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는 관료 집단이냐, 그게 이제 유럽이나 다른 나라로 가면 귀족 집단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환관들의 역할이 있는데요. 외형상의 특징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살이 많이 찌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동물들도 거세마들이 살을 많이 찌잖아요. 소돼지들은 대부분 거세를 합니다. 이 고기를 많이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종자를 보존하는 이제 몇 마리를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살이 좀 찌고 그리고 그 목소리가 얇아지는 건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각골문자 이런 데서 나타나는 환관들의 모습들이 역사 속에서 굉장히 우스운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하지만 실제로 갈등이 벌어졌을 때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삼국지 첫 장면에서 대장군 하진이 환관들 때문에 우리나라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환관들을 다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환관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첫 장면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환관들의 세계가 되는 거죠. 환관들이 그 이후에도 뭐 동탁이나 뭐 이외의 권력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 진나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환관이 그 황제를 바꿔버린 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진나라가 이제 그 지경이 된 건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환관이 무조건 그 나쁜 역할을 했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 명나라 때 영락제 지시를 받은 우리 환관이 세계 일주를 사실상 하고 오잖아요. 명나라 시대 그 환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군이죠.
출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신도였던 거예요. 사실은 다른 나라에 가서 생존할 때는 아무래도 그 나라에서 아무래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환관을 많이 했다고 해요. 기록에 보면 세종대왕 옆에서 책을 읽어주는 환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슬람 교도인.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슬람 쪽의 책도 많이 세종한테 읽어줬다고 해요. 뭐 세종이니까 공부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한글 만들 때 많이 도움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삼국지 시대에 구자량이라는 환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구자량이라는 환관이 쓴 글 중에서 군주를 조종하는 법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천자를 한가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천자가 다른 일을 생각할 여유를 주지 말아야 한다. 독서를 즐기거나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해서도 안 된다. 만약에 황제가 역사를 알고 우려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글로 남겼다는 거예요. 황관들한테. 그래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이 황제가 한가해지면 생각이 여유가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또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황제를 한가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바쁘게 일을 처리하거나 여자를 가까이 하게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 황제들 중에서 지혜로운 황제들은 그래서 공부를 하고 보다 더 깊은 정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도 보면 바쁜 사람은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해요. 피터 드러커가 그런 말 했거든요. 바쁜 일을 하다 보면 중요한 일을 못한다. 그래서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은 중요한 일을 못합니다. 저도 반성을 좀 많이 하는데요. 우리도 하루의 일부 그리고 우리 전체 일 중의 일부에 여유를 두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황제도 마찬가지고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환관을 포함한 관료가 이제 대리인이어야 되는데 사실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 환관을 우리가 그냥 환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관료라고 본다면 현재 세계에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한감을 못 참는 권력자가 있다면 그분은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권력을 행사하는 느낌만 받을 뿐이죠. 여러 행사에 나가고 사람 만나고 하면서 내가 누군데 하시겠지만 실제 권력자는요. 시간을 조절해서 공부하고 여유를 가지고 큰 플랜을 작성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에서 가장 환관이 득세를 했던 시기가 명나라 시대고요. 명나라 때 이제 영락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동창이라는 비밀경찰 기구까지 둡니다. 군대 감찰까지도 맡고요. 만력제 때에는 그 조세권, 세금을 거는 권한까지 환관이 행사합니다. 이들이 횡포를 많이 부려가지고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특히 선조와 광해군 때 은을 엄청나게 많이 착취를 당했어요. 특히 환관이 사신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이 단순하게 왕 옆에서 뭐 보조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까지 원정도 가고 장군으로서 조선에는 사신으로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횡포를 부렸고요. 우리나라 사대부들이나 이제 명나라의 사대부들이 당까지 결성해가지고 환관들과 대결을 했지만 피비린내는 탄압만 받게 됐다고 합니다. 쉽지 않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그 환관들을 아마 넘어서려면 사대부들이 넘어서려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그리고 대안을 이제 제시를 했을 텐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환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주목한 것 같아요. 환관이 얘기하는 내용을 넘어서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사대부를 관료 집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치인이라고 본다면 환관인 역할을 하는 권력자의 측근에 있는 관료들을 넘어서려면 자신들을 포기하고 전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조금 먼 곳에 있는 지식인이나 그리고 정치인들 이야기도 듣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게 보면 비서고 좀 넓게 보면 관료죠. 이 환관들의 역할이. 그래서 조선시대에서 그 환관들의 영향을 좀 벗어나게 하려고 했던 그 시스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도전이 만들어 시스템은 왕은 모든 상소문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제대로 지키는 왕은 많지 않았으나 원칙이 그랬습니다. 상소문은 관료들이나 원래는 백성들이 올릴 수 있었는데 주로 관료들이 올리죠. 하루에 300~400개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옆에서 승정원에 있는 도승지들이 읽어주면 거기다 멘트를 달고 뭐 이런 것들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는 언로가 좀 살아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양반 관료들의 언로만 살아있었다는 게 문제이겠죠.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릴 텐데
그 선조 때는 우리나라 최초로 신문을 민간인들이 만들기도 했어요. 근데 그걸 선조가 가혹하게 탄압했죠. 실록에 나옵니다. 한 30명의 일반 양인들이 모여서 신문을 발행했다. 근데 이야기가 외부에 나가면 우리나라 뭐 보안이 문제가 생긴다 하는 구실로 선조가 그들을 탄압했어요. 참 선조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신문이 발행됐다면 세계 최초의 신문이었겠죠. 실제로 발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러는 거고요.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환관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저 왕의 측근으로서 권력을 행사한 것만 볼 게 아니라 비서이며 관료이다, 권력자다, 이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왕 노릇하는 대통령이 5년밖에 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진짜 그 왕을 만들어준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좀 해봤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환관에 대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